되고 인사를 드리게 된 것 같아 좀 그러긴 하지만 지금 다들 바쁘시고 그래서 이 교육이 집중하시기도 좀 어렵다는 거 알지만 지금 이게 본부에서 그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해 가지고 그 이해를 위한 교육을 꼭 이렇게 진행하라고 해서 오늘 이제 제가 교육을 하게 됐습니다.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좀 미리 말씀드릴 게 저도 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해서 정확히는 잘은 몰라요. 그런데 때로는 그 교재를 가지고 제가 준비를 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걸 가지고 그 저도 알아가고 여러분도 알아가는 그러한 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교육은 크게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이해. 근데 이 목소리가 지금 들리고는 있는 거죠? 그 채팅으로나 좀 한번 반응을 좀 들리고 있다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올려주시겠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이게 저도 이런 게 처음이다 보니까 좀 당혹스러워요, 약간. 그래서 그럼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교육은 그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관한 건데 교육 자료가 두 개가 왔어요. 하나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의 이해란 제목과 또 이제 공직자 행동 강령에 따른 그 사례를 가지고 이제 공부하는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양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한 부분만 그 교육 자료에서 좀 잘라가지고 좀 합쳐가지고 따로 이제 좀 요약을 한 형태로 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교육 내용은 크게 한 1부, 2부 형태로 나뉠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 1부에는 2021년 5월 18일에 그 공포된 그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해서 그 제정 배경과 목적 그리고 그 법률에서 이제 사용하는 주요 용어가 뭔지 그에 정리되는 부분 그리고 그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 공직자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그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사익 추구를 예방하기 위해 그 공직자가 해야 할 5개의 신고와 말해야 되는 제출 의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간략히 살펴보고 거기 2부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공직자로서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겪을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에 대해서 그걸 그 공직자 행동강령에서 그러한 관점에서 만일 내가 이해충돌 상황에서 직면하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러한 부분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냥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편하게 얘기할게요. 그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하게 된 제가 말로만 하면 어려우니까 지금 PPT 자료를 하나 공유를 해가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다들 그 화면 공유됐죠? 채팅으로 누구 한 분만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할게요.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된 배경과 목적을 살펴보면은 일단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이제 부패 유형에 대한 통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채용 비리라든지 직무 관련 부동산 매수, 퇴직 공직자에 대한 정관 의혹 등 같은 게 현재 사적 이해와 결부된 부패 사건으로 해갖고 국민적 불신이 그동안 이제 많이 야기됐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이해충돌 사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할 수단이 이제 필요했다. 그러한 이제 필요성이 하나 있었고 또 이제 그동안 그 공무원들 행동 강령이 계속 적용이 되어 왔지만
공무원 행동강령 자체가 행정부에만 적용이 가능하고 그 제재 수단이 징계로만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 선출직 등에 대해서는 뭐 제재 규정 적용하는 게 곤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실질적인 처벌을 통한 그 이행력이 담보될 수 있도록 그 약간 그러한 그 제재 같은 걸 상향한 그러한 법 제화도 필요했었던 것 같고, 또 선진국들이 그동안 그 어떤 이해충돌 방지법과 같은 그러한 법들을 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그러한 공직자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내는 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 배경을 가지고 그 이해충돌 방지법이 만들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거의 지금 PPT를 못 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제가 그냥 계속 설명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입법 과정을 이제 추진 경과 한번 쭉 살펴보면은 그 2013년에 그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국회에 이제 제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지지 시간을 끌다가 2016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청탁 금지법만 시행이 되고 이해충돌 방지 규정은 그 법안에서 제외가 돼가지고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2018년에 공무원 행동강령에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우선적으로 반영해서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월에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20대 국회에 제출이 됐으나 20대 국회가 기한 내에 그걸 처리를 못하고 다시 2020년 6월 제21대 국회에서 제출이 됐고, 그게 2021년 4월 29일 날 법사위 및 국회 본회의에서 이제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올해 5월 18일 날 법률이 공포됐고 내년 22년 5월 19일 날 시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법안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약 이제 들을 수 있고 그런데 뭐 들으면서 이런 게 있구나 하고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공직자의 충돌 방지법, 그러니까 이 법에 대한 개요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적은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국민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그런 목적으로 이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법 내용을 쭉 살펴보면 1조부터 4조는 총칙인데 법 적용 대상 및 용어 정리를 이루어졌고, 5조에서 16조까지는 5개의 신고, 제출 의무 및 5개의 제한 금지 행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조에서 25조까지는 그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업무 총괄 등의 제목으로 있는데, 그 위반 행위의 신고, 처리, 신고자 보호, 보상, 제도, 운영 등 뭐 교육 홍보 그러한 내용들하고 보통 법률에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하고 어떻게 진행하는 프로세스에 관한 거죠. 그리고 26조부터 28조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지키지 않으면 그에 대한 징계와 벌칙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부분을 얘기를 그렇게 이제 그 법률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직원 여러분들한테 전달할 것은 그 총칙 부분하고 그 제1조에서 4조에 있는 내용, 그리고 5조에서 제16조에 있는 5개의 신고 제출 의무와 5개의 제한 금지 행위가 뭐인지에 대해서까지만 한번 소개를 드리고, 나머지는 시간이 되실 때 직원 여러분들이 그걸 하나씩 이제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러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올해 5월 18일 날 공포가 되었고 시행이 되고 내년 5월 19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이러한 상황이 닥치게 되면은 어떻게 할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 우리가 이제 공무원 행동강령을 보면은 총 23개
그 행위 기준이 있습니다. 아주 공정한 직무 수행과 관련해서는 11개가 있고 부당이득 수수 금지에 대해서는 7개, 건전한 공직 풍토 조성에는 3개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제 많이 이제 봐왔던 것들인데 그걸 이제 내용은 여기서 지금 PPT를 보고 계시면은 지금 이제 그 눈앞에서 보이고 있는 이제 딱 표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그걸 한번 쭉 그냥 한번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게 있고 공정한 직무 수행, 부당이익 수수 금지, 그리고 건전한 공직 풍토 조성 하는 3가지 카테고리로 그 어떤 행위 기준 23개가 있다는 것을 좀 인지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 앞에서 그 법률 제정 과정에서 초기에 이제 그 공무원 행동 강령에 이제 반영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반영된 게 그동안 23개 중에 그 9개 정도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 5개의 신고 제출 의무가 있고 또 이제 하지 말라는 금지 행위가 있는데 5개 금지가 있고 10개 정도가 이제 신고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 행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에선. 그런데 공무행동강령에 그 내용과 겹치는 부분이 9개가 있어요. 그래서 공정한 직무 수행에는 5조, 제5조 2, 그러니까 제5조 사적 이해관계 신고, 제5조 2 보면 고위공직자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제5조 3에 보면은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5조 4에는 가족 채용 제한, 5조 5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5조 6에는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부분이 이제 공정한 직무 수행과 이제 하면서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되는 그 행위입니다. 그 직무행위입니다. 그리고 부당이득 수수 금지와 관련된 건 제12조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제13조 공용물 사적 사용 수익의 금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공직 풍토 조성과 관련해서는 제16조 직무 관련자 거래에 대해서는 신고해야 된다.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 그 신고 제출해야 되는 게 5가지, 그 다음에 하지 말아야 할 게 5가지 있는데 여기는 9가지 이제 한 가지가 빠졌는데 그 한 가지가 공공기관 직무 관련해서 부동산 보유 매수를 했을 때 그 신고해야 된다는 거죠. 공직자들이. 그래서 총 이제 10개가 됩니다. 그것은 이제 그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신고하고 제출해야 될 사항들을 이제 한번 살펴보면은 처음으로 이제 그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고 신고하고 제출하게끔 해야 강제하고 있는 부분이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 그 다음에 직무 관련자 거래가 있을 땐 그거 신고해야 되는 거고, 고위공직자와 민간 분야 업무 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퇴직자를 사적으로 이제 얘기 많이 들어봤을 까요? 사적 접촉에 대해서는 신고를 해야 된다고 우리가 이제 행동강령 공직자 행동강령에서 많이 이제 들었던 얘기죠. 그게 이제 신고 의무입니다. 5개.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행위가 직무 관련해서 영리 행위 등을 금지.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로 이제 가족 채용을 해서는 안 되는 제한에 관한 조항이 있고, 세 번째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네 번째는 공용물의 사적 사용 또는 수익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로는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서 거래를 하는 것을 제한하는 그런 5개 있고, 그게 공무원 행동강령과 겹치면서 그 이해충돌 방지법에 있는 그 신고하고 하지 말아야 할 행위로서 그렇게 이제 딱 제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은 그 이해충돌 방지법의 주요 용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물 좀 마시고. 죄송합니다. 혼자 그냥 계속 하려고 하니까 힘드네요. 그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그 이해충돌이란 것은 그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 관계가 이제 관련이 되어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 그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아니, 이제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 마주치게 되면 이제 곤란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청렴한 이해가 이제 서로 이제 물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는 청렴한 직무를 수행하느냐, 아니면 내 사적 이익을 추구할 거냐. 그래서 만약에 내가 사람이란 게 있는데 또 대부분 이제 청렴한 직무를 수행하려 생각하지만 또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 이해충돌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은 공직자들이 공무 수행 중 직면할 수 있는 이해충돌 사항을 효과적으로 관리 통제할 수 하기 위해서 이 이해충돌 방지법을 만든 겁니다. 이제 이 법이 적용하는 적용 대상이 이제 법으로서 정해져 있는데 그 적용 대상은 모든 공공기관의 공직자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공공기관이란 이제 우리들이 흔히 많이 이제 듣는 걸 쭉 한번 제가 이제 화면을 보고 계신 분은 보시면서 들어주시고, 혹시 이제 듣기만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제가 말씀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공공기관입니다.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자체 및 지방의회, 교육청, 공공기관, 공직유관기관, 유관단체, 그리고 각급 국립, 공립학교 등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또 공직자라고 하는 것은 국가 지방공무원, 공직 유관단체, 공공기관 임직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각급 국립, 공립학교장과 교직원. 이렇게 그 이제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과 공직자 했을 때 이제 대략 우리들이 상상하고 있는 그 범위 안에 있는 모든 공직자라 생각하는 부분들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기관의 정의는 법에 하면 모든 여러 이제 법에 하면 법의 근거에서 이제 정의가 되거든요. 그래서 무슨 법에 어디에 속하는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될 때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뭐랄까 PPT 그 교육 자료에 나온 것에 대해서 이제 그 나온 정의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은 이제 공공기관이고,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그리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공직자윤리법 제3조 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그 다음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따른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여기에 우리 공단은 해당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초등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그 밖 그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공립학교, 그렇게 이제 그 공직기관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 법률을 적용할 때 공무를 수행하는 사인이란 또 다른 대상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뭐랄까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하는 그러한 부분을 그 지켜야 하는, 그러니까 적용되는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공무 수행 사인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공무 수행 사인은 이란 누구인가 이렇게 봤을 때 그 이제 우리가 그 민간 그 공무를 수행함에 있을 때 그 민간 기관 등에서 정부위원회 위원으로 이제 참여를 시키는 경우가 있고 참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민간 부분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온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일은 결국 공공의 그 파견을 나온다든지 참여를 하는 그 기간 동안은 공무를 수행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그 법률에 적용 대상이 되고 그 사람들을 지칭하는 표현이 공무 수행 사인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나누면 이제 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위원 중에 공직자가 아닌 위원, 그다음에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개인 법인 단체도 그 공무 수행 사인이 되고요. 또 민간 부분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공무상
심의, 평가 등을 하는 개인, 법인, 단체도 거기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공무수행과 관련해서 그 공무수행 사회는 공직자와 같이 이해충돌 방지법의 일부 규정을 준용하여서 적용한다라고 법에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직무 관련자라고 이제 했을 때는 공직자가 이제 법령 기준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약간 구체적으로 또 살펴본다면은 그 공직자가 그 직무 수행과 관련해서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 법인, 단체 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흔히 그 인가라든지 허가, 면허, 등록, 특허, 인증 이런 것들을 받을 때 그 민원 업무라고 그러죠. 그런 부분들 했을 때 이제 그 대상이 되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들도 모두 직무 관련자가 됩니다. 그리고 또 공직자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법인, 단체, 즉 이제 공직자가 공무원들이 이제 주가 되겠지만 공직자가 단속, 조사, 감독, 부당금, 과태료, 부과 등을 할 때 그 어떤 이익을 받거나 불이익을 그 결과를 통해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법인, 단체도 직무 관련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고 하는 것이 명백한 개인, 법인, 단체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그 실제 구체적인 사례는 공사계약이라든지 용역계약, 물품 구매계약 등 각종 계약 등이 있습니다. 또 이제 마지막 그 카테고리 형태로 있는 것은 공직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예를 들어서 이제 고용부와 우리 공단 같은 산하기관, 그리고 평가를 받게 되는 공무원으로서라든지 아니면 다른 기관을 피평가 기관, 그리고 피조사기관 등의 공직자들이 될 수 있는 거죠. 하여튼 이러한 게 있다라고 하는 것만 좀 머릿속에 좀 인지를 해주세요. 이게 최근에 공포된 법률이라도 보니까 이게 이제 교육 차원에서 지금 이 교육이 시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해서는 그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5개의 신고 제출 의무와 하지 말아야 할 5개의 제한 금지 행위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만 한번 제가 쭉 읽어드리면서 그 일부 그 이해충돌 방지법에 관한 내용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고 제출 의무로서 있는 5개는 아까 앞에서 제가 이제 그 공직자 행동 관련 강령을 얘기하면서 거기에 하나가 더 추가되었고 10개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첫 번째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고 제출 의무는 첫 번째가 이제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기피 신청을 하는 게 의무예요. 두 번째는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는 신고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직무 관련자의 거래를 그러니까 뭐 금전거래든지 뭐 어떠한 그러한 거래가 있을 땐 그 부분을 신고해야 되고 네 번째,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분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위공직자가 민간 부분과 관련돼서 어떤 업무 활동을 그러니까 민간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활동을 하게 되면 그 내역을 법에서 정한 그 한도 내에 되면은 그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5번째가 퇴직자를 그 사적으로 접촉했을 때 신고. 이 부분은 우리들이 여태껏 많이 알고 있었던 그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이제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보면은 첫 번째가 이제 직무 관련 외부 활동을 제한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것은 좀 살펴봐야 하는데 내용이 너무 길어서 이렇게 지금 교육에서는 다룰 수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그 부분은 말씀드릴 수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시간이 되실 때 한번 쭉 그 문서로 시행된 자료에 보면은 그 PPT 교환 2개하고 이해관계자하고 공무원 행동 강령에 관한 그 교환이 2개 있고 또 이제 강사들을 위한
자료가 두 개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쭉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런 부분에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제한 금지된 행위가 자기 가족을 업무상 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채용하는 그런 부분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제한하는 부분, 그리고 수의계약 체결에 있어가지고 그 제한하는 부분,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및 수입 금지, 이건 이제 금지행위죠. 그러니까 공공기관 물품을 내 사적으로 사용하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공공기관 물품을 가지고 그 사적인 수익을 해가지고 내가 이득을 얻는 그런 부분은 금지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직무상 비밀 등의 이용 금지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제 간단히 이제 쭉 한번 말씀드렸는데 또 5월 18일 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공포되어 가지고 내년 5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그걸 염두에 좀 두시고 그 내용에 개략적으로 그것과 관련된 내용은 이러한 부분이 있다라고 오늘은 알아주시면 어떤 제가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 어느 정도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은 2부에 해당하는 사례를 통해서 본 공직자 행동 강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제 목 좀 풀겠습니다. 먼저 이제 많이 좀 보시고 아시는 분은 알 것 같은데요. 공직자 행동 강령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흔히 강령이라고 할 때는 잘 이제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저도 머릿속에 잘 안 들어지만 거기에서 이제 정의하고 있는 그 부분을 보면 특정한 조직이나 집단이 지향하고 있는 바람직한 가치를 행위 유형별로 명문화한 것을 강령이라고 이제 부른다. 특히 이제 이러한 강령 중에서 공직사회에서 적용하고 있는 것을 공직자 행동 강령이라고 한다고 좀 명확히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직자 그러면 행동 강령이란 무엇인가 했을 때 직무 수행 과정에서 당면하는 어떤 갈등상에서 공직사회가 추구하는 바람직한 가치 기준이나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은 규정을 말한다. 그러니까는 공직자가 이제 이런 바람직하게 이제 추구해야 될 가치 기준은 이런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공직자가 준수할 행위 기준이 이런 거다, 구체적으로. 그 부분을 해놓고 이제 분명하게 해놓고 있는 게 공직자 행동강령이라는 거죠. 이러한 공직자 행동강령은 그 2003년 2월 18일에 대통령령으로 처음 이제 공로 지정되었고 공포를 됐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들이 쭉 계속 이제 사회 필요에 따라, 그리고 또 그러한 부분의 어떤 우리 공무원 공직 사회에 있어 가지고 그런 게 어떤 좀 제재란 표현은 좀 그러고, 그리고 적용해서 좀 컨트롤이라 할까요? 그런 부분을 할 필요가 있어 가지고 계속 이제 개정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은 뭐 알선 청탁 금지 외부 강의 신고로 뭐 보완하고, 지금 우리들이 하고 있는 게 점점 시간이 가면서 점점 이제 강화되어 있고 내용이 더 이제 풍부해져 같은 거죠. 그 공직자 행동 강령이. 그러면서 이제 2008년에 들게 되면은 좀 공무원 행동 강령 중에 그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관계 직무 범위를 확대가 2008년에 보면은 직무 관련자 범위를 확대하고 이해관계 직무 범위도 확대하고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다음에 2016년에는 또 이제 부정 청탁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이 계속 반영이 되면서 사회 변화에 따라서 공직자 행동 강령 내용도 계속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직자 행동 강령을 지켜야 되는 어떤 대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 그리고 이제 또 헌법기관인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들도 이제 이러한 공직자 행동 강령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공직유관기관 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이러한 공직자 행동강령이 필요하게 된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크게 한 5가지가 내용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첫 번째가 공직자의 역할과 중요성이 이제 엄청 증대됐다는 거죠. 공직자들이 어떻게 공직 업무, 그러니까 공직에서의 그 업무를 수행하는 그 자세와 방향은 하느냐에 따라 국민들에게 그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올바른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그 필요성이고, 두 번째는 그 부패의 사전 예방 수단으로서 공직자 행동 강령이 필요했다. 그러니까 공직자들이 갈등 상황에서 준수할 행위 기준과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그 부패 행위,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도, 그러한 걸 고려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높아진 국민의 윤리 수준에 그러니까 부응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 공무원들은 어떻게 보면, 공직자들은 그 어떤 공무원들에게, 아니,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하고 어떤 봉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국민의 윤리 수준에 부응하기 위한 수단, 그리고 그것에 이제 어떤 국민들이 원하는 윤리 수준에 맞춰가지고 바람직한 행동과 원칙,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 양식들이 뭔지 그런 걸 제시해서, 그렇게 하면 이제 국민의 이제 눈을 통해서 봐가지고 그런 게 어느 정도 부합되면 정부의 신뢰라든지 공직자들의 윤리성이 제고된다. 그렇게 이제 보고, 그러한 것을 위해서 이제 공직자 행동 강령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또 이러한 공직자의 행동 강령을 시행함으로써 공직자 보호하는 효과도 있다. 그 공직자 행동 강령은 이제 명확하고 구체적인 행위 기준을 제시하고 또 이제 규제를 취소하면서 어떤 그에 따라 가지고 그 영역 위에서는 자유로운 활동을 이제 보호하기, 할 수 있도록 확대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를 주기 때문에 외려 이제 공직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었고 발생할 수 있고, 또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 제시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공직자를 명확히 공직자 행동 강령이 있음으로써 그런 공직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이제 그 국제적인 흐름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은 행동 강령을 명확히 해가지고 법제화하는 게 이제 강조가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그 흐름에 맞춰서 이제 이런 부분을 진행해가지고 공직자 행동 강령이 아까 계속해서 2003년이었나요? 아주 왔다 갔다 하네. 그때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까지 꾸준히 이제 그게 발전되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 행동 강령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그걸 지키고 준수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 봤을 때는 가장 이제 큰 부분은 우리들이 공직자란 신분과 또 이제 개인의 이익이란 그 두 부분이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은 충돌하고 그 상황에서 이제 어떤 아까 말한 이해 충돌하는 상황이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 난처한 상황이죠. 그랬을 때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또 이제 그러한 부분을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이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공직자의 행동 강령 같은 게 필요하고 그에 따라서 준수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행동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지금 전달을 하려니까 제가 지금 입이 꼬이네요. 그럼 이제 공직자 이해충돌 사항에 대해서 그 예시로 든 걸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제가 알고 있는 서울시 공무원이 근무 지역에서 이제 지방에서 얘기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기 남해군이면 이건 지칭은 제가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겁니다. 남해군 공무원 A 씨가 근무하고 있는 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친척이 그 농장을 하고 있는데 그 친인척 그 농장에 구제역 보상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A 씨가 또 구제역 담당 부서에 이제 발령을 받아가지고 그 보상금 지급을 직접 담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A씨가 이제 처하는 사항이 이제 좀 약간 두 가지 형태가 되죠. 공무원으로서 보게 되면은 직무가 이제 바로 사익과 친인척이란 사익과 관련되어 업무에 이제 부적절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친척은 공무원 A로부터 이득과 손해, 이제 그 공무원 A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득과 손실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처하게 됩니다. 그럼 공무원 A는 이게 이제 난감하죠. 야, 내 친인척한테 내가 직접 해야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기본적으로는 답은 이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상식선에서 다 나왔어요. 공무원이니까 FM대로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또 사람인지라 또 그걸 어떻게 보면은 그 관계에 따라 가지고 그러한 쪽에 이제 사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는 그러한 상황에 이제 직면하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 또 다른 이제 사례를 또 이제 하나 들어보면은 이제 서울 지역으로 해보지만 서울 지역에 서울에 이제 천안이라면 천안 지역에 도시계획 업무를 담당하는 B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 건축회사에 있는 소속 직원과 이제 결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배우자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도시계획안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제 그 천안시에서 이제 뭔가 도시계획을 하는 했을 때 이제 그 도시계획안을 신청을 했는데, 이 담당하는 그 관리자가 B 씨에게 배우자가 근무하는 회사의 도시계획안에 대한 평가 업무를 맡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그 배우자가 근무하는 회사의 도시계획안을 내가 이제 평가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마음이 좀 쏠리지 않을까요? 나 같은 경우는 그럴 것 같아요. 좋게 바라보려고 뭐 하든지, 아니면은 또 배우자로부터 어떤 좀 부탁이라든지 아니면 그 회사로부터 부탁해 받으면 마음이 이제 어떻게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 사례도 어떤 공직자가 사적인 이해관계가 개입되는 어떤 이해충돌 상황에 직면하는 그러한 이제 직면하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처럼 우리가 일상에 있어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면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부딪힐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많지는 않겠지만 이런 상황이 있을 때 그럼 공직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이제 고민했을 때 그런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잣대가 바로 공직자 그 행동 강령이라는 거죠. 거기에서 이거 하면 안 돼, 어떻게 해야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 가지고 원칙적으로 하면 크다는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직자 행동강령 행위기준은 사실은 공무원 행동강령 행위기준입니다. 거기에서 나온 그 23개가 아까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공정한 직무 수행 관련해서 11개, 13개, 그 다음에 부당이득 수수 금지가 9개, 건전한 공직 풍토 조성이 3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정한 직무 수행이 11개입니다. 13개가 아니라. 그리고 이제 우리 이 교재 강의안에 보게 되면은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사례에 대해서 쭉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그 사례를 쭉 보고 있으면 제가 이제 설명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없으니까 지금 또 여러분들이 집중하지 않을 수도 있고, 듣고만 있을 수도 있고, 지금 보면 다 이제 꺼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쭉 그 케이스들을 한 번씩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사례에 보게 되면은 그 이제 앞서 말씀드린 공정한 직무 수행과 관련한 11개 행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위반 사례를 보면은 제가 뭐 A씨를 여기에 든 A씨를 한번 가볍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시간 외 수당으로 접대비를 조성한 것. 이것은 제4조, 그 행동강령 제4조를 위반한 건데요. 쭉 한번 그 케이스를 읽어보겠습니다. 모 농업기술센터 A 소장은 예산 담당자 B 등의 부하 직원들에게 시간의 수당을 지급한 후 1인당 매월 1만 원씩
회비 명목으로 납부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하였고, 이렇게 조성된 약 1,300만 원으로 직무와 관련된 감독기관의 공무원, 시의원 등에게 제공할 명절 선물을 구입하는 등 기관 운영과 대내외 활동비로 집행함. 예산 담당자 B는 각과 서무 직원 등에게 메일로 부당한 회비 징수 및 납부를 독려함. 이 부분이 이제 흔히 말하는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사조 내용은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부분의 행위 기준 이제 있습니다. 제4조를 위반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5조 그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관한 건데, 두 번째 사례는 그 사적 이해관계 신고를 불이행한 그 사례입니다. 그 이제 있는 그대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땡땡부 차관은 땡땡부가 발표한 신도시 주택 공급 정책에 본인 및 가족이 소유한 토지가 포함되어 있어 직무 관련자이고 사적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해당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음. 그러니까 뭐랄까 그 자기가 소속한 차관인데 그 부서에서 발표한 신도시 주택 공급 정책에 그 정책 안에 있는 본인과 가족이 소유한 토지가 포함이 되어 있으면은 나는 이 정책과 관련해서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밝혀져 가지고 위반 사례가 이제 적발이 된 사례고, 또 이제 두 번째 사례 같은 거 보면 땡땡 구청장과 아들 2명이 땡땡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정비 촉진 사업 지구 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직무 관련자이고 사적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해당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음.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사적 이해관계 신고 불이행의 그 위반 사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사례는 특혜의 배제 그 사례인데요. 근무 기간 중 승진 시험 배려. 그러니까 특혜의 배제의 조항이 이제 그 위반된 사례인데요. 모 도청 사업본부 A과장은 고교 후배인 부하 직원 B 주무관이 지난번 시험에서 한 차례 낙방하고 시험 공부에 대한 애로를 토로하자 충분히 시험 공부를 할 수 있도록 3개월의 시험 준비 기간 동안 해당 직원이 업무를 보지 않고 자신의 집이나 독서실, 학원 등에서 사무한 승진 시험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형평 문제가 이제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래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위반 사례고, 제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인사 청탁 등 금지에 관한 사항을 이제 위반한 사례입니다. 기초자치단체 7급 공무원인 A는 평소 안면이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 B를 찾아가 이번 6급 심사 승진 시 자신이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였음. B 국회의원은 자신의 비서관을 시켜 해당 기초자치단체장에게 A 공무원이 6급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청탁해 함. 그래서 인사청탁하지 말아야 되는데 했다. 그런 사례에 해당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부당 이득 수수 금지에 관한 조항입니다. 제10조에 보면은 그 공무행동강령 제10조에 보면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조항이 있는데, 이 위반 사례에 대해서 한번 있는 걸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땡땡 지서장은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신입 직원들에게 허위 출장을 내고 다른 직원 부친상 장례식장에 가서 일을 돕도록 부당한 지시를 하였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하지 말았어야 될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10조 2를 보면은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에 관한 이제 위반 사례입니다. 모 행정기관 A 국장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사단법인 땡땡협회 관계자 B로부터 당해 협회가 개최하는 땡땡땡 유료 미술대회에
위 부처가 협찬한 것처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A 국장은 자기 기관에서 마치 위 대를 협찬하는 것처럼 현수막 등 광고물에 자신의 기관명을 사용토록 하고 추천사를 써주는 등 많은 학생들이 위 대회의 공신력을 믿고 참가하도록 유도함. 그러니까 기관명을 이용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거죠.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것도. 그리고 이제 다음은 제 11조에 해당되는 부분, 11조는 알선 청탁입니다. 이것도. 기관장에는 인사처 찾아온 고향 후배와 환담 중에 청사시설 보수 업무 담당 국장을 불러 고향 후배에게 보수 계획을 브리핑하도록 한 후 후배의 민생 해결을 위해 일을 맡겨보라고 하였다. 이 부분은 완전한 부정청탁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고. 다음에 경찰청 직원이 무면허 운전으로 조사받고 있는 친구를 위해 사건 담당자인 동료 직원에게 선처해 줄 것을 청탁하였다. 공무원이 공직 취임 예정자 신분인 자에게 취임 후 당해 기관의 지인의 취업을 부탁했다. 이런 부분은 알선 청탁 금지에 관한 위반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다음 사례 같은 경우에는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사례입니다. 모 중앙행정기관 조사 담당 공무원인 A 사무관은 상장 기업인 갑 건설업체를 직무상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업체가 대규모 토목공사를 수주하게 된다는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알게 되자 동료 직원과 함께 해당 업체의 주식을 다량 매입하였고 공사 수주가 공시되자 주가가 크게 올라 이를 매각하여 거액의 차익을 남김.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직무를 수행한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해서 거래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금지 조항을 이제 위반한 사례가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도 거기에 포함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당이득 수수 금지 제13조에 보면 공용물의 사적 사용 수익의 금지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의 위반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의 관사 관리 업무를 하는 A 주무관은 관리하던 관사가 정부 조직 개편, 건물 노후 등의 이유로 용도 폐기된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자신의 주거용으로 사용함과 동시에 관사 일부를 주변 공장 근로자에게 월 임대료를 받고 임대해서 운영해야 하는 케이스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가 바로 이제 그 공용물을 사적 사용해서 이제 수익을 얻는 걸 금지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위반한 케이스가 위반한 사례가 되네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사적 노무 요구 금지를 위반한 사례를 한 2가지 정도 들어보겠습니다. 청소업체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이 업체 미화원으로부터 자신이 입주할 아파트 청소 편의를 제공받음. 또 군 간부가 자기 논의 별을 수확하면서 땡땡사단 신병 훈련을 마치고 대기 중이던 훈련병들을 동원하여 노동력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케이스. 그리고 하나 더 본다면 모 군청 간부 공무원은 기관 행사인 1박 2일 과정 워크숍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심야 시간에 부하 직원에게 라면을 끓여오도록 지시하는 행위. 이러한 부분이 사적 노무를 요구하는 그러한 행위에 해당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해가지고 위반, 적발이 됐던 사례입니다. 이 외에도 이제 좀 꽤 많은데요. 좀 이제 건너뛰어서 금품 등의 수수 금지 위반 사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케이스는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감독기관이 부당한 요구를 해가지고 적발된 사례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 자치단체가 개최하는
땡땡 행사와 관련하여 물품 등의 지원 요청을 받은 비산화기관은 예산의 목적, 용도에 맞지 않게 요구 물품을 구매하여 지원하였다. 두 번째 사항을 보면은 땡땡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 해당 업무와 관련된 국제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감독부처 요청을 받고 감독부처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출장단을 구성하여 여비를 지원, 감독부처 공무원은 특별한 역할 없이 국제협력 영목의 해외 출장을 다녀옴. 이런 케이스가 옛날에 꽤 많았는데 이러한 그 공직자 행동 강령이 만들어지면서 거의 많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또 위반 사례로 이제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과에는 세 개의 조항이 있는데 그 세 개의 조항과 관련돼서 위반된 사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16조에 보면은 직무 관련자 이제 거래는 신고해야 된다고 그 공직자 행동강령에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과 관련돼서 위반하는 케이스입니다. 땡땡위원회에서 그 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A 사무관은 아파트를 계약한 후에 잔금이 부족하자 그 피평가 기관인 광역자치단체에서 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고등학교 동창에게 개인적으로 시중은행 수준의 금리로 5천만 원을 차용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신고하게 돼, 그렇게 이제 그런 금전을 차용하게 되면 그런 거래가 있게 되면은 그 소속 기관장이 신고해야 되는데 그 신고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직무 관련자지 않습니까? 친구지만 또 직무 그 관련자이기 때문에 그 거래가 있게 되면 그 행위에 대해서는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신고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17조 같은 경우 경조사 통지 제한에 관한 조항을 위반한 케이스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흔히 가끔 지금도 있는 그런 케이스 같아요. 모 구청 A 건축과장이 장인상을 당하자 건축가 직원들은 도시국장의 명의로 과장의 경조 사실을 직무 관련 단체인 시건축사협회에 팩스로 통보해서 이를 건축사협회는 그 회원사 아니면 회원 전체에게 팩스로 이제 전송해 있습니다. 그 결과 20만 원을 조의금 등 총 그 21건 420만 원의 이제 조의금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이건 위헌금의 공직자 행동강령 제17조를 위반한 케이스입니다. 또 이제 유사한 케이스로 모 행정기관 소속 기관장 A는 곧 있을 자신의 딸 결혼식을 알릴 목적으로 안내 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미리 준비해둔 그 청첩장을 이 대표들에 전달하면서 다른 대표들에게 또 이 경조사를 좀 적극 알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인터넷 방송에 위 결혼식을 알리는 내용의 안내문을 상당 기간 동안 광고하여 모두 30개 업체로부터 10에서 50만 원까지 총 700만 원 상당의 축의금을 받은 경우입니다. 이 공직자는 경조사를 알리는 대상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도 가물가물하지만 같이 일하고 있는 직원들 정도로 해갖고 그 제한된 범위 있으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도 이제 지금 제가 생각이 안 나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인지하고 이런 경조사 알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조심해야 되는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좀 유의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직무 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한 행위 금지 13조 이제 3항인데요. 그것은 이제 흔히 말하는 갑질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갑질과 하는 부분은 이제 좀 많이 강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최근 저희들도 이제 우리 공단에서도 갑질과 관련된 부분에서 많이 이제 교육도 있고 그에 대해서 안내도 하고 또 이제 자체적으로도 그에 대해서 이제 발생을 방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전달하는 내용이 있어서 제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시간 하려면 1시간 이상이 이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한 5분이 남았는데 5분 안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간단히 전달하겠습니다. 우리들이 갑질이라고 했을 때는 딱 이제 어떤 게 갑질이냐 하고 딱 했을 때 이제 이 행동 강령에 규정된 이제 갑질은 자신의 직무 권한을 행사하거나 직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직무 관련자, 직무 관련 공무원, 하급기관 등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갑질이라고 이제 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개념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지되는 갑질 행위의 유형화를 이제 딱 한 5가지로 나눴는데요. 그 공무원이 이제 그 유형을 나눌 때 보면 공무원이 소속된 조직 내부에서 또는 조직 외부와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갑질 5개 유형을 이제 구체화해서 이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외부 직무 관련자, 예를 들어서 그 민원인들에 대한 갑질.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이 인허가 등 인허가로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이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예시를 든다면. 두 번째 이제 그 유형으로는 기관 내 직원들 간의 이제 갑질 행위입니다.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는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또는 요구를 하거나 직무 범위를 벗어나서 부당한 지시 요구를 하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유형으로는 외부 직무 관련자와 관련된 어떤 외부의 개인이라든지 기관 단체에 대해서 갑질하는 행위인데요. 물품, 영역, 공사 등 계약과 관련해서 직무 관련자에게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라든지 부담해야 되는 그러한 것을 대신해달라고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그러한 부분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 네 번째 이제 갑질 유형으로 보면은 상하 공공기관 간에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그 갑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우리로 보면 고용부와 우리 공당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는 자신들이 처리해야 할 걸 우리들 보고 하게 한다든지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이나 인력을 우리들에게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같은 것들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조직 내 외부 개인 기관 단체에 대해서 포괄적인 갑질을 하는 그 유형입니다. 그래서 그 간단히 말씀드려보면 직무 관련자, 직무 관련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은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 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음에도 그 없는 일을 부당하게 그냥 요구하는 그런 행위들이죠. 그래서 그게 그 보충적 금지하면서 그 어떤 포괄적 갑질에 대해서도 그 상하관계에 있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그 갑질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좀 구체적이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교육과 관련돼서 시행된 공문에 보면은 아까 4개의 자료가 있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PPT 자료 2개, 그 다음에 이제 강사들을 위한 그 가이드라인의 그 매뉴얼이 2개가 있는데 그걸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앞에서 이러한 부분은 이제 그 어떤 이해충돌 방지법이 왜 생겼는지 그리고 그 의도가 뭔지 어느 정도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게 정확히는 아니지만 그리고 또 공직자 행동강령이 있게 된 이유 그리고 행동강령이 주는 어떤 공직자가 업무 수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떠한 그 뭐랄까 역할이라 해야 될까 그 수행 강령이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알아보고 또
해야 될 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가 있는지 대략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어디 이해가 충돌하는 그런 상황에 이제 우리가 직면했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상식선에서 봤을 때는 공직법이라든지 공직자 행동 강령에서 하지 말아야 할 부분은 하지 말아야 되고 신고해야 될 것은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그 외에는 편하게 그것만 지키면 별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사적 이익과 충돌될 때 또 어떤 일부 사람들은 거기에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형태로 하면서 그런 무시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야기되고 그게 이제 적발된 그 문제가 되고 위반되는 사례들은 요즘은 그에 대한 이제 제재라든지 처벌들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답이 있는데 이제 교환을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되지만 저도 이걸 보면서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그냥 우리들이 할 건 이충돌 방지법이 이제 내년부터 시행되고 또 이미 공직자 행동강령이 저희들이 준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 좀 행동하면 별 문제는 크게 없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교재에서는 이제 크게 공직자 행동 강령을 그렇게 시행함으로써 발생한 이제 성과와 우수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한 두 가지 정도만 소개를 드리면은 서울시설공단에서는 공사 감독 그러니까 이력을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사 감독자가 동일한 시공사 및 현장 대리인과 면식관계가 형성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게 딱 생각하면 이게 우수 사례인데 뭐 공직자 행동 관련과 왜 연관이 될까 했는데 공직자 행동 관련해서 하지 말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지키기 위해서 시스템으로 이제 그 시설 공간에서 이렇게 공사 감독 이력 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얼굴 보면서 그런 관계 자체를 만들어내지 않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 행동 강령 그 자체를 좀 확대돼 가지고 시스템화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제도로서 정착한 사례들이죠. 그리고 이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하고 있는 그 제안서 평가 시 시민 참여단 참관 제도를 도입했다고 그러는데요. 그 일정 규모 그 영역 제안서 평가위원회에는 시민 참여단 신청자를 이제 참관인으로 배석시켜 가지고 제안서 평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했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도 그 공직자 행동강령에서 하고 있는 그러한 그 금지 행위와 또 어떻게 보면 금지 행위를 좀 더 이제 투명화시키면서 그것을 제도화하기 위한 그런 형태로서 이제 시스템, 그러니까 제도화해낸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수 사례로 제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한 4개의 이제 우수 사례가 더 있는데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찾아가지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시간 이상 넘기면 여러분도 힘들고 저도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이 교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교재에 이제 그 교환의 맨 PPT 자료의 마지막에 보면은 어떻게 하다 보면 청년과 관련되면은 꼭 조선조 쪽으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청백리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이제 그때 그 조선조에서 보면 청백리들이 꽤 있었던 걸로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인용된 인용 문구를 제가 읽어드리면서 이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약용은 목민 심서 중에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청렴은 목민관의 본래의 직무로 모든 선의 근원이요 그 바탕이니 청렴하지 않고서는 능히 목민관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추적이라는 분이 쓴 명심보감 중에 관직에 임하는 법에는 오직 3가지가 있으니 청렴과 신중과 근면이다. 이 3가지를 알면 온 가질 바를 알게 된다. 이 부분이 그러네요. 그냥 공직에 있게 되면은 청렴해야 되고 청렴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직장으로서 어떤 공직 기관에 있게 되면 공공기관에 있게 되니까 이런 공직 업무, 공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국가가 전체 공단에 부여한 업무, 법이 부여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부분의 한 부분을 우리들이 수행하고 집행하고 있으니까 공직에서 요구되는 이런 측면은 뺄래야 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여태껏 뭐 우리 직원들이 다 청렴하게 잘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지만은 또 이러한 부분이 또 그렇지 못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고 또 일부의 사람들이 그런 부분을 어기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계속 교육을 받고 교육을 하는 그러한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달하는 저도 이게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지만 또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이 교육은 이러한 청렴의 공직에 있으면서 청렴 꼭 지켜야 한다는 그런 부분만 머릿속에 갖고 그게 잘 시행하고 계시라 믿으면서 이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제 말만 듣는 분도 있고 지금부터 업무상에 있고 다른 데가 출장을 가셨을 수도 있고 또 밖에서도 듣는 분이 있는데 제가 좀 일방적으로 교육만 하다 보니까 알려드리는 형태로 하다 보니까 좀 힘든데 하여튼 교육받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할 게 있는데 앞에서 나온 갑질과 관련해서 그 갑질 월드컵에 가지고 제가 그 메일을 보냈는데요. 그거 한번 해가지고 월드컵에 한번 월드컵 그 선정에 한번 참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추운데 건강들 조심하시고 잘 지내십시오. 얼굴을 보았으면 좋을 텐데 이상으로 교육 마치겠습니다.